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표준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표준재무제표 만들고 나면 표준재무제표 만드는 부분은 각 재무제표마다 결산일을 입력하고 상단 부분에 있는 표준용을 한번 인식하면 되죠. 표준용을 한번 인식하는데 표준재무제표는 지금 현재 과거하고 다르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만들어 놓은 재무제표하고 개정 과목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과거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작성된 표준재무제표는 법인조정 쪽에 가시게 되면 법인조정 쪽에 표준대차대조표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인식을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불려져 옵니다. 한번 인식이 되고 난 이후에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되면 표준 재무제표는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법인 세무조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안 맞다든가 또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금액하고 숫자가 안 맞다든가 그런 오류로 인해서 다시 결산하는 경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쪽에 있는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면 우리 법인 조정 쪽에 있는 표준재무제표도 별도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표준손익계산서를 수정을 하실 때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표준손익계산서 정리가 되고 나면 반드시 메뉴에 있는 F3번에 있는 조정 등록을 눌러서 법인세 비용에 대한 세무조정을 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실 때 우선순위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순위는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세무조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재무제표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안 봐도 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안 봐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안 보고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 모든 세무조정이 다 끝나고 종료했는데 전자신고할 때 딱 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법인세가 누락됐다라는 멘트가 딱 뜹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경우가 많이 생기죠. 거래처에 납부서 다 보내주고 할 거 다 했는데 법인세 비용 1,000만 원이 비용 부인돼야 된다. 세금 늘어난다. 굉장히 난감해지죠. 그러면 이제 또 이상한 생각하시죠. 경비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프로그램상에서 세무조정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재무제표 하나하나 다 보고 확인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손익계산서 보시자마자 바로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무조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 세무조정 보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부분인데,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수익 비용을 차감해서 수익에서 비용 차감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입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게 세무조정입니다. 수익과 입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 비용과 송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 요게 세무조정입니다. 세무조정인데, 자, 대부분의 책은 그것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것만 설명이 되면 문제가 좀 발생을 합니다. 우리 세무조정하고 나면 뒤에 나오는 이제 소득처분이 나오게 되는데, 유보라고 하는 소득처분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말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 거고,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겁니다.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말 재고 자산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기말 재고가 늘어나면 매출원가는 줄어든다. 줄어드니까 당기순이익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말 건물 가액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기말 자본이 변동이 생기면 당기순이익은
이렇게 질문 드리면 해결이 안 나오죠. 그게 당기순이익하고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공부를 좀 적게 하고 회계원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대본 딱 이야기하면 금방 나옵니다. 회계원리 책 맨 앞에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계산하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 계산한다.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다.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이다. 그래서 기말 자산이 늘어나면 기말 부채가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기말 부채와 기초 자본이 고정돼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기말 자산과 기초 자본이 고정돼 있으면 당기순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산 부채로 질문을 드리면 당기순이익 질문을 드리면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재무상태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손익계산서에서 답을 찾도록 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무조정도 손익계산서만 보고 세무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재무상태표는 안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안 봐도 돼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이 생기면 그 변동에 어떤 이유가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이유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변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도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처분이 유보로 나옵니다. 자산 부채와 관련되는 건 유보, 자본과 관련되는 세무조정은 기타라는 소득처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와 기타라는 소득처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 재무상태표에서도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인 세무조정을 하시려면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73페이지 하단 부분에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서 있는데 74페이지에 결산조정 항목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부터 생산설비의 폐기손실까지 10가지 종류 나열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세무조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결산조정 항목이 아닌 내용은 전부 다 신고조정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유보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사회유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회유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 이렇게 세무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득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별 관심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실제 하는 소득처분은 기타 사회유출, 가끔 유보 하나 해서 총 세무조정 개수 3개 내지 4개, 많아야 3개, 4개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에 세무조정을 진행을 하시면 보통 세무조정 사항이 한 20-3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세무조정을 하시려면 대부분은 유보로 소득처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 세무조정에 대해서 좀 더 나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외부 감사 받는 업체에 세무조정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81페이지에 법인세 계산 구조 서식이 있습니다. 각 상도 소득 금액부터 자진납부세액 계산하는 서식이 있고요. 그 서식은 82페이지에 있는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 서식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서식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자, 우리 법인조정에 세액계산 및 신고에 세액조정이라고 하는 조정 계산서가 있죠. 이 서식을 보시면 우리는 이 서식에서는 불러오기를 눌러갖고 모든 자료는 모든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중간예납하고 여기 분납하는 세금 관련되는 부분만 직접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서식을 만들기 이전에 각종 명세서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정확하게 다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지 않고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뭔가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기납부세액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가감계 125번까지 있는 내용까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각종 명세서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작성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재무제표 내용 중에 즉시 세무조정할 사항들 세무조정하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많이들 무시하죠. 재무제표를 무시하고 가다 보니까 법인세 등이 빠진다든가 뭐 하는 사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뭐 여러 가지 세무조정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씩 그런 부분들을 누락하게 됩니다. 누락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보고 계정 과목별로 어떤 세무조정을 해야 될 건지를 파악을 하시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 법인세 비용 누락하지 말라라고 해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정기 오류 수정 손실은 계정 과목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영되어 있는 내용을 분석하셔갖고 당해 연도에 반영할 건지 아니면 전년도를 경정 청구하거나 수정 신고해야 될 건지를 구분하셔갖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기 손익으로 바로 정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정 과목이 들어가게 되면 세무서 담당자들은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막 생기게 되죠. 그러면 물어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무서에서 연락 안 오는 게 우리가 제일 일을 잘하는 거죠. 자꾸 연락 오면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락 안 오게 하려면 궁금한 걸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은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고요. 자, 사례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보면 자, 재무상태표의 내용 그러니까 자본 쪽에 가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암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손익계산서를 거쳐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본 항목으로 바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 세무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교재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91페이지에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인건비는 종업원한테 나온 인건비는 전액 다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원에 대한 인건비, 급여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여금은 직업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도 직업 규정이 있어야 되죠. 직업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의 한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직업 규정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로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퇴직금은 오로지 정관에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서 위임받은 경우에는 주총에 있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95페이지에 우리 사례를 통해서 인건비 세무조정하는 부분들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보십시오. 실무에서는 여러분들 결산하실 때 인건비를 뭐 세무조정하는 케이스는 보기 드물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 이자 소득 등의 귀속 시기, 수입 이자의 귀속 연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현금 들어온 시점에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고
기간 계산에서 미수수익으로 잡아놓은 거 어떻게 되느냐? 미수수익으로 잡아놓은 거는 손익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불산이 유보로 처리를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결산하면서 가장 많이 잡아놓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미수수익 잡아놓죠. 그 부분은 세무조정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전제조건은 약정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한 손익귀속 시기는 약정일과 지급일 중에 빠른 날입니다. 지급일 중에 빠른 날을 귀속 시기로 보기 때문에 12월 말일자에 약정이 있다라고 보고 차변의 미수수익 10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인정이자 1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은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약정이 없다면 입금불산입 100만 원 유보 처리함과 동시에 입금산입 100만 원 대표자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상여 처분까지 안 한다라고 보면 약정이 있다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약정일 기준으로 귀속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9페이지에 본격적인 세무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우리 법인조정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는 방법들은 뭐 간단하죠. 우리 매출이냐 영업외 수익이냐를 선택하신 다음에 F4번에 있는 매출조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갖고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익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 수익금액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영업외 수익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개인사업자는 영업외 수익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전부 다 수익금액으로 보지만 법인세법에서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매출액. 기업회계상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 매출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귀속시기의 차이가 있다면 조정 가감에서 가상과 차감에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자,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은 작업 진행률, 중소기업 수익금액 인식, 특례,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 작업 진행률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세무조정을 하니까 3,280만 원만큼 그러니까 더 계상해야 되는데 적게 계상돼 있더라. 그래서 수익금액 조정 쪽에 오게 되면 하단 부분에 3,280만 원이 나타날 거고 조정란에 같은 쪽에다가 공사 수입으로 3,280만 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명세서든 우리가 세무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나면 세무조정 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습관적으로 F3번 이 조정 등록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하단 부분에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사무실에서 검토를 할 때, 세무사님들이 검토할 때 합계잔액 시산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딱 펴놓고 조정명세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세무조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된지를 찾아보면 10군데 중에 한두 군데는 누락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정명세서를 만들어도 웬만한 경우에는 조정사항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안 나오니까 그냥 여기도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락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 조정 등록을 눌러보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 찾아주니까 조정 사항을 한번 체크하는 의미에서 힘든 거 아니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런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해서는 조금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불안하다기보다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 장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진행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에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기준으로 완성도 기준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정리하는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매출액 잡고 쭉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귀속시기 오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다든가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데들은
진행률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이 되고 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입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뭡니까? 수익금액 명세서 상에서 수익금액 명세서 상에서 그 수익금액이 총액으로 불려져 올 겁니다. 총액으로 불려져 오면 업종별로 구분해서 이걸 세분화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종별 수익금액을 구분화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용하고 수익금액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하고 차이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서식입니다. 자, 이 서식은 세무조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국세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서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가세 과표하고 왜 틀리는지 그걸 정확하게 적어달라라는 겁니다. 적어달라라는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클릭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가 마감되고 저장되어 있으면 다 내용들이 불려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불려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4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4개, 5개, 6개 더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신고한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들이 지금 저장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구분하셔서 하시면 되고, 특히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수정 신고했거나 경정 청구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상에 입력되어 있는 수익 금액만 믿지 말고 우리 부가세 신고한 서식 별도로 좀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수익 금액들을. 그 내용들하고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 나는 원인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자산 매각이나 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 차이가 있죠. 고정자산 매각이나 그 밖의 자산 매각. 이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관련되는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부분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신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고정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가가치세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상에서 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차액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 누락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개정 과목을 다른 개정 과목으로 좀 바꿔놓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 편법만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자산을 매각할 때 거래처에서 우리한테 미리 한 번이라도 물어보면 좋은데 잘 안 물어보죠. 그죠? 안 물어보고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하실 때 보면 우리 부가가치세 그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고 내용 불러오기가 있는데 이 부분 우리 108페이지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 서식이 불려져 오겠지만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불려져 오는 기간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불려져 오는지, 데이터가 불려져 오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12월 말 법인이겠지만 혹시 3월 말 법인이나 6월 말 법인 이렇게 법인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10페이지에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입금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주임대로 무조건 계산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해야 됩니다.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걸 적용을 합니다. 주업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임대용 부동산이 자산 총액의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신고 부속 서류에 보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이 서식이 이제 바뀌었죠. 자, 작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작성 방법을 눌러보면 작물 재배업부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까지
이 사업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죠. 자,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업종은 사업자 등록 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이냐 하는 건데 사업자 등록 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들은 물론 사업자 등록 증상에 나와 있는 업태 종목하고 대부분은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하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그러니까 그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표준산업분류라고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있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업종이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거래처,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에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걸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래처에다 요구를 하세요. 그 통계청 사이트 표준산업분류 찾아갖고 우리 회사가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달라라고 하세요. 그럼 그 업종 코드를 받아갖고 여러분들이 역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들어가서 그 코드로 업종을 찾으세요. 찾아서 거기에 나오는 업종하고 여기에 있는 이 업종하고 일치되는지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모든 업종은 전부 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산업분류에서 약간만 달라져도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교재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의제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다라는 얘기는 본인의 제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의 제조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은 나옵니다. 타인의 제조시설을 빌려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 타인의 제조시설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 있으면 제조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국외에 있으면, 외국에 있으면 도매업으로 가버립니다. 도매업으로.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제조업으로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생산을 중국에서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해서 국내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해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20% 적용해서 적용했는데 세무서에서 이게 제조업이 틀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면 도매업이다라고 해서 도매업이라도 별 문제 없지 않느냐. 감면율만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한 절반 정도 손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기업에 걸려갖고 직원이 도매업이면 제조업은 직원이 100명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회사의 직원이 15명인가 그래갖고 소기업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법인이라서 소기업에 걸려서 전액 다 취소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태 종목 판단하실 때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118, 119 관련되는 부분은 참고사항이고요. 자, 11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중소기업 기준 이내여야 된다라고 해서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해서 120페이지에 업종이 쭉 나와 있으면서 매출액 400억부터 1,500억 이하입니다. 이하일 때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규모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별표 1을 별도로 찾아서 챙겨 보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매출액이 400억 넘어가면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최저가 400억이니까 400억 이하는 중소기업 규모 안에 다 들어옵니다. 400억 이하는. 이제 400억 넘어가면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독립성 요건과 유예 요건이 있는데, 요 부분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부 독립성이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에 그 121페이지에 독립성에 대한 내용들 좀 요약을 해놨습니다. 요약을 해놨는데, 요 내용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관계기업으로 엮여져 있고 좀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무실에 세무사님 보고 이 독립성 요건 좀 체크해달라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졸업 기준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여기까지 작성하는데 뒤에 보면 이제 소기업이 붙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적용할 때 판단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붙어 있고요. 뒤에 또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견기업이냐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면 중견기업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중견기업이냐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작성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이 판정이 되고 나면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프로그램상에 회사 등록에 가면 그러니까 15번 중소기업 여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부분 생략하고요. 129페이지에 고정자산 감가상각 관련되는 부분 펴놓으시고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